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EAFF 기술연구그룹 이 분석 결과 이 남자부를 맡은 김덕현 전임 강사입니다. 앞으로 이 선생님들과 앞으로 한 1시간 한 10분에서 한 20분 가량 좀 동아시안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 이 동아시안컵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안컵이 어떤 소개와 어떤 개요,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을 했고 향후 바라는 점들까지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부를 맡았고요. 그래서 남자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9가지입니다. 이 9가지 순으로 좀 알아볼 것이고요. 소개와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아시안컵은 저희 기술 파트 구성원들이 이 TSG 위원으로 참여해서 챔피언십 전경기에 대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 국가대표팀의 플레이 스타일과 나아가 동아시아 대륙의 축구 스타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요. 또한 이 구성 요소는요, 이 KFA 경기 모델에 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4개국의 전술적 접근 방식에 대한 평가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고요. 그래서 위 자료는 이 동아시아 대륙에서 유행하는 스타일과 전략,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풋볼 챔피언십은 동아시아 축구연맹의 핵심 대회로서 이 지역 내 축구 재능과 전략적 깊이를 선보이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고요. 이번 챔피언십은 이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감독들이 전술을 다듬고 국내 리그 선수들을 시험하며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예선과 같은 더 큰 국제 대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험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동아시아 축구의 현재 상태와 미래 궤적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을 하였고요. 동아시아 축구연맹의 창립과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5월 28일에 설립이 되었고요. 목표는 회원국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고 동아시아 축구의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아시아 축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역사와 진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2003년 일본에서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년으로 개최되었고요. 대회 명칭은 EAFF 동아시안컵을 거쳐서 현재 EAFF E1 풋볼 챔피언십으로 2017년도부터 변화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브랜딩 노력을 반영했습니다. 개최국은 주로 일본, 한국, 중국 등 역내 주요 축구 강국들이 번갈아 맡아왔습니다. 다음은 이 동아시아 축구 발전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인데요. 감독들은 이 대회를 전술적 접근 방식을 다듬고 국내 리그 선수들을 국제 경쟁 환경에서 평가하는 시험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10개국의 이 축구협회 엠블럼이고요. 10개국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 10개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 중국을 비롯한 이 10개국에서 9개의 감까지 2002년도에 가입을 하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밑에 있는 이 북마리아나 제도는 2020년도에 가장 늦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EAFF 목표에 회원국 간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축구를 통해 평화와 기여한다는 명시적 내용은 이 스포츠적 측면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가팀 예선 경로인데요. 중국, 일본, 한국은 자동으로 결승 라운드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은 2024년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예선 대회를 우승을 하며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였고요. 예선 그룹에선 A그룹에서는 북한의 기권으로 감히 진출을 했고요. 예선 B그룹에서는 이 홍콩이 몽골을 3대0으로 이겼고, 그리고 대만을 2대1로 꺾고 조 1위를 차지해서 이 예선 A그룹 이 괌과 결승을 두고 본선에 5대0으로 이기고 나서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대전 서사와 기대인데요. 네, 이번 대회의 중요한 서사 중 하나는 주로 자국 리그 선수들을 선발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메 모리야스 감독은 이 평소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하는 선수들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대한민국은 K리그 기반의 강력한 스쿼드를 구성하여 우승 탈환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중국은 어린 선수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팀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홍콩은 이 전술적 진화를 보여주고 강한 지역 강팀들과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 각국 감독들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주요 국가들은 선수 평가를 위해 자국리그 선수를 대거 기용했지만 그들의 목표는 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일본은 좀 심층적인 선수단 평가에 우선순위를 두었고요. 한국은 이 우승을 위한 부분, 그리고 중국은 이 유소년 발전에 초점을 맞췄고요. 따라서 이 챔피언십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이 각국 축구협회가 피파 매치 기간 외에 이 선수 발전 경로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 세계 지도에서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중국 엠블럼이 보이고요. 그래서 10개국에서 중국, 그 다음은 몽골, 그 다음 북한, 다음 한국, 일본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을 보시면 이 마카오, 그 다음에 홍콩, 대만, 괌, 그리고 북마리아나 제도 맨 오른쪽 하단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북마리아나 제도는 이 사이판 섬이 가장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 10개국으로 동아시안 이 축구 협회가 결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축구 강국들이 국내 리그 선수들의 재능을 좀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이 대회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좀 특별한 부분인데요. 이번 대회는 이 독점 웹3 파트너로 참여한 것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12개 주요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1억 3,500만 이상의 노출을 기록했으면서요. 이 코인 WA 캠페인을 거래 팁을 공유했고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바이럴 밈 생성을 통해서 이 사용자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런 마케팅한 부분도 상당히 대두됐었던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좀 특별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대한축구협회는 7월 14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이 대한축구협회와 일본축구협회가 중심이 되어 이원 챔피언십 기간 중에 기술 교류를 통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취지로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서 이 동아시아 축구 기술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연 뜻깊은 자리였고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동아시안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이 최고의 코칭 스태프들이 강자들이 모여서 심도 높은 토론을 펼쳤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비전 및 목표를 이행하고 제시하는 장이었고 전례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한국에서 처음 시도된 의미 있는 사례로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이 성공적인 행사로 기록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었던 건 이런 이 그룹 토의를 통해서 각국의 이 동아시아 축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초석을 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최국하고 일정 및 경기장인데요. 저희 풋볼 챔피언십 남자부 결선은 대한민국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선 라운드 모든 경기 6경기, 그래서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남자부는 6경기가 모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는 이 스케줄을 보시는 왼쪽 이미지에 스케줄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한국과 중국이 개막전을 시작을 했고요. 다음은 참가팀 및 대회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라운드에서는 이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홍콩 4개 팀이 총 참가를 했고요. 그래서 대회는 각 팀이 다른 모든 팀이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이 라운드 로빈 리그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순위는 일본이 우승을 하였고요. 한국이 준우승을 하였고 중국은 3위,
홍콩이 4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이미지에 보시면 이 승, 무, 패가 있는데요. 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승패가 확실히 갈린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통계 및 수상인데요. 남자 부부에 대해서는 이번 때는 6경기에서 16골이 터져서 경기당 평균 2.67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관중 수는 32,136명으로 경기당 평균 5,356명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 언론에서는 이 관중들이 좀 많이 못 찾았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도 사실상 좀 많이 텅텅 비어 있었던 부분들은 좀 마케팅이란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VP 및 득점왕은 일본의 저메인 료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30세의 나이로 대표팀에 처음 데뷔를 하였고요. J리그에서 지속적으로 활약을 하고요. 그래서 올 시즌 소속팀에서 현재 27경기 2도움 4골을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논쟁의 여지 없는 스타로 5골을 기록하며 득점왕과 MVP를 동시에 차지했고요. 그래서 그는 홍콩과의 국가대표 데뷔전에서 95년 만에 놀라운 4골을 기록해서 이런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비상은 김문환 선수가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이 되었고요. 김문환 선수는 공격적인 침투 움직임과 적극적인 공격을 주도하였습니다. 윙백을 봤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대한민국의 백스리 포메이션에서 이 하이브리드 수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GK상은 일본의 오사쿠 케이스케가 최우수 골키퍼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 대한민국과의 결승전에서 이 84분 이호재 선수의 아크로바틱 슈팅을 막아낸 결정적인 선방은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었고요.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그의 발언은 이 엘리트 골키퍼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팀 프로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팀 프로파일은 이 경기 모델을 근거해서 이 공격, 그리고 수비, 그리고 공격 전환, 수비 전환의 기반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술 분석을 토대로 이 세부적인 설명과 영상을 나열하였습니다. 먼저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우승국이고요. 이번 챔피언십에서요. 그래서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얼굴이 보이고요. 그래서 총 매치는 389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16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69번의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104번의 패한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승률은 55%로 이번 4개국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미지를 보시면 하단에는 공격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좌측, 중앙은 32%, 그리고 우측을 주로 공격을 좀 많이 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왼쪽에 숫자 1 민과 48 민은 스타팅 명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추후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교체 명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18번, 26번 선수가 교체가 됐었다. 시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 스타팅 명단과 교체 명단은 이 홍콩전에서 6대1로 승리한 명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두 번째 경기인 이 중국과 2대0으로 승리한 이 스타팅 명단과 교체 명단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 한국과 1대0으로 승리한 이 스타팅 명단과 교체 명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 아까 경기 국면의 게임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 국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을 보시면 빌드업, GK를 활용한 빌드업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레션은 매번 저희가 보수교육하고 교육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중앙에서의 공격 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이널 서드 엔트리는
이제 공격 3분의 1 지역에서 어떻게 진입을 하고 기회 창출을 하고 어떻게 득점을 할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을 보시면요, 이미지를 보시면 이 빌드업, GK를 활용한 빌드업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오픈 플레이를 통해서 공간을 하는 부분.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명의 세 경기를 했는데요. 일본이 세 명의 GK가 이 모두 한 경씩 출전하면서 이 모든 선수가 이 발기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네, 영상을 좀 보시면요. 그럼 GK가 볼을 갖고 이 공간을 마련해서 이 패스 플레이로 나가는 빌드업을 연출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삼선과 상대 삼선과 이선을 많이 벌려놓고 그다음에 이 그라운드로 나가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또 미리 상대를 좀 우리 트랩으로 몰아놓고 공간을 활용을 해서 나가는 공격 방법을 선택을 했었고요. 다음은 이 프로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25 형태에서 기본 포메이션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그래서 원투 터치의 간결한 플레이 템포를 좀 빠르게 한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사이드 센터백인데요. 그래서 이 좌측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레션을 했고요. 그래서 상대가 좀 촘촘한 부분에 대해서 이 양쪽 측면을 활용해서 이런 하프 스페이스 공간도 침투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논스톱에 의한 이런 원투 터치에 의한 부분들도 좀 일어났었고요. 다음은 이 기회 창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창출은 계획된 전략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하프 스페이스에 침투를 해서 전략적으로 크로싱에 의한 아니면 컷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수비 국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 국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눴고요. 그래서 전방 압박이라고 하이블록, 하이프레싱인데요. 전방 압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드블록과 미드프레싱은 이 중원에서의 압박, 그리고 로우블록은 이 후방에서의 압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2-3 형태로 하이프레싱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스트라이커 공격진들에서 강한 압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싸움도 상당히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 정신적인 측면이 이 하이 프레싱을 하면서 상대에게 좀 킥을 유도하는 또 강한 압박을 좀 많이 해서 이 밑에 후방 쪽에서 볼을 뺏어내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압박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래서 상대 지금 일본 이 스트라이커나 이 미드필드를 보시면 좀 강한 압박을 통해서 이 하이블록의 이 장점인 바로 또 득점과 연결하는 부분들이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미들블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들블록은 이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전후 한 15m, 20m의 이 진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런 트리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일본의 스트라이커가 상당히 좀 강한 압박을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 미들 블록을 하고 있었지만 상대가 백패스를 하면 하이 블록까지 이어지는 부분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로우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블록은 상당히 지금 보시는 바와 효과와 같이 상당히 좀 컴팩트한 부분으로 경기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로우 블록이라고 해서 많이 내려서지 않고 볼이 가면 강한 다이렉트 압박을 시도하고 몸싸움을 시도해서 뺏어내는 혹은 끊는 이런 수비를 경기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 공격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비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격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을 뺏고 난 이후에는 이 뒷선, 비하인드 이 뒷선의 수비 뒷선에 침투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빠른 공격을 좀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공간으로 침투하면 그 공간을 이어서 이런 느린 전개, 빌드업보다는 빠른 전개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수비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비 전환은 강한 뺏기자마자 바로 강한 2중, 3중에 의해서 아주 강하게 볼을 되찾아오는 시간들이 좀 짧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장면들도 많았었고요. 템포가 가장 좀 이 수비 전환에서는 가장 빨랐습니다. 이 사격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가장 많이 인터셉트를 하는 부분들도 좀 많았었고요. 즉각적인 이 카운터 프레싱에 의해서 볼을 빨리 되찾아오곤 했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저희 한국은 준우승을 했고요. 홍명보 감독이 이끌고요. 그래서 이 275경기에 이 143승에 62무 그리고 70패를 했고 승률은 52%가 됩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대표팀을 이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왼쪽 측면보다는 오른쪽 측면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보다는 중앙을 통한 이 공격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첫 경기인 중국과의 첫 경기인 맨 좌측에 보시면 스타팅 명단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교체 명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 홍콩과의 경기에서 첫 번째는 스타팅,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교체 명단. 다음은 세 번째는 일본과의 스타팅과 교체 명단입니다. 똑같이 일본전과 똑같이 이런 공격 형태에서 빌드업과 프로그레션, 기회 창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드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업은 이런 롱킥보다는 플레이어들에서 패스를 활용한 좀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에서 했고요. 상당히 크고 넓게 썼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해서 이 미드필드가 받아서 반대로 또 전환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좀 빌드업의 좀 교과서적인 아주 강한 이런 좀 장면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 중앙에서 수비형이 그 수비들 사이, 이 비트윈 사이에서 볼을 받아서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연결이 되었고요. 또 다음 장면은 이런 이 스트라이커 이 타겟을 이용한 롱볼을 활용한 빌드업도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레션은요. 이런 이 상대가 좀 많이 중앙으로 몰려 있다고 하면 이 우측, 이 측면을 활용해서 공격 전개를 이어갔고요. 그래서 뭐 득점까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측면 활용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이 측면에서 공격 침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또 지금은 중앙을 통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스위칭 플레이 또한 부분들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자, 다음은 이 파이널 서드 엔트리 기회 창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같이 하프 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창출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게 침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난다라고 하면 또한 지금은 이 서드맨 플레이를 통해서 이런 공간에 침투를 해서 좀 받는 시도를 많이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이
이호재 선수가 이 홀더 플레이를 통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그리고 또 득점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수비 국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4-3이었지만 우측 윙백이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김브란 선수가 더 올라가서 4-4-2 형태로 하이블록을 하였지, 하이블록 하이프레싱을 했지만 이런 수적 열세에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던 장면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또 다음은 이 중앙에서의 수적 열세입니다. 그래서 4-4 형태에서 이 상대가 미드필드가 4명이라고 하면 우리 선수들은 3명밖에 없어서 이런 좀 채널링 같은 부분들은 좀 많이 나오지 않고 강한 압박은 좀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다음은 미들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좀 중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압박을 하는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5-4-1 형태에서 또 이 압박도 이 볼에 가진 소유자한테는 강하게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기다리는 안정성 있는 미들블록과 미들 프레싱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 로우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블록도 마찬가지 이런 좀 촘촘하게는 섰지만 이런 이 중간에 이 삼성과 이 우리 디펜스 라인 삼성과 이선 미드필드 라인에서 이 사이가 좀 많이 벌어져서 그 상대에게 이런 세컨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컴팩트한 부분들이 좀 나오지는 않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공격 전환과 수비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 전환은요, 한국이 수비하다가 공격으로 볼을 뺏었을 땐 빠르게 공격 전개보다는 빌드업을 통한 공격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좀 후에 나오는 저희가 이후에 좀 데이터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런 빌드업을 통해서 나왔었던 부분들은 이 데이터도 똑같이 저희가 분석을 했지만 데이터에서도 빌드업을 통한 공격 전환에서 빌드업을 통한 공격 방법을 좀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 시간과 그리고 공간 그리고 인원이 상대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또 빠른 공격을 통해서 또 공격 전환을 이루고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수비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을 하다가 볼이 전환됐을 때 빠른 카운터 프레싱보다는 가서 상대 수비를 좀 급하게 하지는 않고 그냥 좀 지켜보면서 안정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비 경기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3위를 차지하였고요. 그래서 이 대한조르제비치가 임시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만에 이번 경기를 좀 임시 감독으로 했었고요. 지금도 중국은 아직 감독이 확실히 정해지는 않았더라고 이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승률은 38%로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과 이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중앙과 왼쪽으로 공격 분포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선호 포메이션은 4-2-3-1인데요. 이번에서는 포백과 3백을 조금 변형으로 이번 대회에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의 첫 경기에서는 4-4-2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3-4-3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었었고요. 이 일본과의 경기에서는요. 그리고 다음 이 홍콩과의 경기에서는 또 마찬가지 3백을 변형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경기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 빌드업과 프로그레션, 기회 창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업은 상당히 좀 간결하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 다수의 좀 롱볼에 의한 빌드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압박이 왔다라고 싶으면 이런 롱볼에 의한 빌드업을 많이 선호를 했고 경기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상대가 압박이 오면 롱볼에 의해서 이런 상대의 9번 선수가 홀더 플레이를 해서 나머지는 이 미드필더진은 이 서포트를 하는 경기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세 번째 경기 그리고 세 번의 경기에 모두 좀 동일하게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이 프로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 풀백이 지금 저 상단에 보시면 좀 비대칭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어서 이 우측 풀백을 활용한 이런 중앙에서의 공격 전개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번 장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오른쪽 이 공격형 미드필더와 같이 스위칭 포지션도 일어나면서 이런 또 공격 전개를 하는 장면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비대칭으로 높이 쓴다라고 하면 공격형 미드필드가 내려와서 볼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콤비네이션을 하고 난 이후에 공격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이 기회 창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드문 좀 장면이었었는데요. 이런 좀 하프 스페이스에 침투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서포트하는 부분들. 그래서 가장 좀 루트는 이 최전방 공격수가 홀더 플레이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이드에서 이 솔로로 기회 창출하는 부분이 거의 한 70% 80% 이상 가량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발을 이용하고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공격 루트를 중앙에서 자, 다음은 이 수비 국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4-2 형태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하이블록을 했고요. 그래서 채널링을 시도하고 그렇지만 이 강한 압박을 으로 인해 상대에게 실수를 유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의 이 전체적인 밸런스도 많이 깨져 있었고요. 그리고 압박의 강도는 상당히 많이 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이 4-1-4-1을 활용을 해서 또 이런 압박을 시도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 볼을 뺏고 난 이후에는 또 다시 재차 바로 또 볼을 탈취 당하는 장면들이 좀 많았었고요. 다음은 미들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블록은 5-3-2 형태에서 좀 시작을 했고요. 이 포백에서 이 5백으로 전행을 하고 이 윙포드가 내려와서 5백으로 이 경기 운영을 하였습니다. 좌측, 우측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좀 미드블록을 좀 활용을 했고 그렇지만 이 윙포드들이 내려와서 수비를 한다는 건 이 수비 개념이 좀 많이 낮아져서 이 상대에게 뒷공간을 많이 노출하고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뒷공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고요. 다음은 로우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블록은 이 맨투맨으로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멘트를 확실하게 멘트를 하고 그 이후에 자기 멘트가 뒷선에서 이렇게 침투를 한다고 하면 많이 놓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 공격 전환과 수비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격 전환은 이 컬렉티브와 솔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빠른 발을 활용한 공격 전환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홍콩과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다음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솔로에 의한 이 공간, 뒷공간 침투 2에서 공격 전환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고요. 자, 다음은 수비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 전환은 발은 볼에 대한 첫 번째 선수만 압박을 가고요. 나머지는 좀 지연하고 내려서는 수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박의 강도는 상당히 좀 낮았고요. 그래서 이 최전방 공격수들이 수비 전환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늦고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상대에게 좀 위험한 상황을 좀 많이 초래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팀인 이 홍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은 4위를 했고요. 애슐리 웨스트우드 감독 아래서 2024년 8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승률은 50%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측 하단의 공격 분포들을 보시면 좌우 중앙 골고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포메이션은 4-4-2 포메이션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인 6대1로 이 일본한테 패한 경기인데요. 맨 왼쪽에는 스타팅 명단과 이 교체 명단, 다음 두 번째는 한국과의 스타팅 명단과 교체 명단입니다. 세 번째는 이 중국과의 1대0으로 패한 경기에서 이 스타팅 명단과 교체 명단이고요. 그래서 이전과 동일하게 이 공격 국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좀 특이한 점은 이 센터백에 내려와서 받는 것들이 아니라 풀백들이 내려와서 빌드업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백들이 위로 올라와서 미드필 4명을 구성합니다. 그렇지만 내려온 거에 비해 그냥 롱킥에 롱볼에 의한 빌드업을 경기 운영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고 그리고 이 장신 선수를 활용한 세컨볼에 대한 빌드업을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 프로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을 받으면 이 선수가 나와서 받고, 그래서 상당히 상대가 이 압박을 한다라고 하면 이 백패스에 의해서 또한 다시 이런 좀 빌드업하는 양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롱볼에 의해서 또 다시 이 프로그레션을 해야 되는데 밑으로 백패스를 한 이후에 롱볼에 의한 또 다시 빌드업 부분으로 좀 많은 경기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좀 싱가포르나 정확성은 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 기회 창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명의 이 스트라이커가 좀 장신 공격수였는데요. 그래서 롱볼에 의해서 이 싱가포르에 대한 이 공격 방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좀 단순하게 이런 기회 창출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수비 국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블록인데요. 근데 하이블록에서는 때로는 이 좋은 상황에서는 하이블록은 하진 않고요. 그냥 좀 내려서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서 강팀한테는 좀 내려서서 하이블록은 하지 않고 미드블록이라든지 이런 로우블록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 이 마지막 경기인 이 좀 라이벌 경기였었거든요. 중국과 홍콩이. 이 중국한테는 이런 하이블록을 통해서 상대의 롱킥을 유도하고 상대 실수를 유발하는 부분들의 경기 운영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한 압박을 시도를 하고
상대 팁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다음은 이 로우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블록은 이 백 5를 채택을 해서 좀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기 운영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때 일본한테 이 6대 1이라는 스코어가 좀 났었는데요. 그래서 이 백 5를 활용해서 좀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기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뭐 좌측이라든지 우측에 볼에 있는 선수, 가까운 선수가 내려가서 이 5백을 형성해서 좀 안정적인 수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실점에도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 일본과의 대령 실점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이 6백을 또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한테는 2실점을 했으니까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4-4의 형태에서 내려서서 이 6백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격 전환과 수비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전환은 좀 이 솔로로 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 안에 이 컬렉티브한 티브, 그러니까 이 집단으로 하는 이 공격 전환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홍콩은 이런 이 솔로에 대한 이 공격 전환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컬렉티브한 플레이, 타겟을 이용한 부분들이 좀 나왔었고요. 볼을 수비하다가 볼을 탈취하고 난 이후에 공격 전환이 시도됐을 때는 11번 선수의 빠른 발을 활용한 공격 방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황까지 뭐 이렇게 골대를 맞히는 부분까지도 좀 나왔었고요. 다음은 수비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 전환은 상당히 그래도 빠른 수비 전환 속도로 내려가서 수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하고 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을 끝까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와서 같이 이런 더블 프레싱을 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과 이선의 이런 이 수비 형태들이 상당히 좀 견고하다라고 좀 경기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네 가지 팀, 이 네 팀의 이 경기 국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좀 득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왼쪽 이미지는 슈팅 시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0개의 슈팅을 하였고요.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 득점은 16득점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안컵에서는 슈팅의 61.5%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시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득점의 68%가 페널티 박스 중앙 이 존 1, 2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명확하게 이 중앙 침투와 다양한 크로싱을 활용한 결정적인 기회 창출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 하프 스페이스 이 존 4번, 5번에서의 슈팅도 전체의 35%를 차지하면서 이 측면 공격도 활발히 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카타르 월드컵과 그다음에 동아시안컵의 득점 성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좌측 상단에서 보시면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원터치에 대한 이 121개의 70%에 대한 부분들이 이 득점을 했다라고 개수와 이 성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터치는 30개와 그리고 17%의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동아시안컵이고요. 그래서 이 주목할 점은 투터치 이상의 득점 비율이 월드컵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안컵은 44%고요.
이 카타르 월드컵은 30%라는 득점을 만들기 위해 공을 한두 번 더 컨트롤하고 슈팅 각도를 만들거나 이 드리블로 수비수를 돌파하는 플레이가 월드컵에 비해 좀 더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은요, 득점, 원터치, 투터치, 쓰리터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영상이고요. 그리고 또한 또 일본의 원터치 득점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 득점 분포도에 보여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좀 전에는 홍콩이었고요. 또 한국에 대한 원터치 득점이 압도적으로 이 페널티 박스 이내에 원터치 득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또 세트피스에 의해서 득점이 좀 나올 수 있었고요. 한국과 이 결승골이죠. 일본에 대한 부분들. 다음은 두 번째 투터치에 대한 득점들입니다. 중국에 대한 골 장면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쓰리터치에 대한 득점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 쓰리터치 이상 포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득점이 일어났고요. 일본 경기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번 대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통계를 냈는데요. 분석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득점 유형에서는요, 이 득점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게 큰 5가지 카테고리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빌드업, 코너킥, 카운터어택, 프리킥, 페널티킥에 대한 이 5가지 항목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는 이 카운터어택으로 득점을 만든 나라는 일본뿐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상대 실수를 유도하며 볼 탈취 이후에 공격 전환 속도와 골 결정력에서 경쟁력을 보였고요. 반면 한국은 역습보다는 정적인 빌드업 전술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일본은 빌드업과 카운터어택을 적절히 조화시킨 전술로 가장 유연한 팀이었고요. 그렇지만 이 세트피스 득점이 없었던 건 이 특이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좀 빌드업과 세트피스 득점을 통해 조직적 공격 전개에 강점을 보였지만 전환 속도나 역습에서는 다소 아쉬웠었고요. 중국은 빌드업에 한 골을 득점을 했는데요. 빌드업에 의해서 했고요. 그리고 홍콩은 홍콩 또한 한 골을 득점을 하였지만 이 코너킥에서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이 슈팅 전 이벤트와 이 득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왼쪽 상단에는 이 항상 앞으로 이 이후에 지금 계속 지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지표는 이 파란색은 한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일본을 뜻하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이 중국을 뜻하고 초록색은 이 홍콩을 뜻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 한글로 한국 그리고 이 가로 그리고 43개는 총 패스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총 43개에서 패스가 한국은 이 파란색을 보시면 21개의 패스를 했고 크로스는 13개를 했고 돌파는 0이었었고 볼 탈취에 의한 이 슈팅 전의 이벤트는 9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은 이 득점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패스를 받아서 2득점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리고 일본은 4개가 되어 있다고 하면 패스에 의해서 이 득점이 4개가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기반 득점은 좀 일본과 한국에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는 양팀 모두 측면 침투와 및 크로스 마무리 패턴이 명확히 존재했다는 증거고요. 흥미롭게도 이번 대회에서는 볼 탈취 후에 득점으로 연결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었고요. 다음은 이 공격 전개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격 3분의 1 지역에서 이 득점 전에 어느 위치로 패스와 드리블, 크루싱 등이 전개되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4개 팀 모두 하프 스페이스 구역에서 전개보다는 이 극단적인 양쪽 측면 채널과 중앙 채널에서 전개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왼쪽 이 하단에 보시면 이 각 나라별 국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레프트 맨 왼쪽에서 한국은 2가 되어 있고 일본은 3이 되어 있고 홍콩은 1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어시스트가 나가고 공격 전개가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는 또 한국은 좌우 측면을 모두 2회 이상 또 활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측면 균형을 갖춘 공격 전개가 강점으로 나타났고요. 일본은 왼쪽 측면에서 빈도가 3회 이상 좀 두드러졌고, 이는 이 좌측을 활용한 전술 전개 전략이 좀 주요 패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이 세트피스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각 나라별 코너킥에 대한 공격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팀만의 코너킥 패턴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 중국이 조금 특이 사항인데요. 중국은 이 센터라고 중앙 빨간색을 보시면요. 총 10개 중에 11개 중에 이 5개가 이 센터를 집중해서 코너킥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각 팀이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코너킥을 할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 홍콩은 뭐 니어 포스트, 하 포스트, 센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골고루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검은색 짧게 센터에서 이 한국 우측 상단의 한국의 이 빨간색 센터의 검은색 테두리는 득점을 나타내고요. 홍콩의 또 그 밑에 보시면 홍콩 검은색 테두리는 득점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너킥에 대해서 이런 좀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요. 이제 일본은 득점은 없었지만 골대와 근접한 슈팅만 4회를 기록하며 매우 위협적인 장면을 좀 만들었고요. 중국은 득점은 없었지만 이 코너킥 이후에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만 기록하며 이 코너킥의 활용 능력은 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이 유효 슈팅이 하나였고요. 그리고 슈팅이 가장 적었지만 이 전술적 설계보다는 이 상황적 득점 가능성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킥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한국은 득점을 기록했지만 이 전체 20회 중에 17회가 슈팅 없이 끝난 점은 이 코너킥의 세트피스의 전술적 완성도가 공간 활용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홍콩은 제한된 기회에서 1득점을 기록하며 우회성을 보여줬고요. 일본이 가장 좀 전방위적인 위협을 만든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PPDA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축구에서 PPDA는 이 팀이 얼마나 강도 높은 압박을 수행하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대표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이 패스 퍼 디펜스 액션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 글자를 따가지고요. PPD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 패스 숫자 대비 수비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PPDA 수치가 낮을수록 상대방 진영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전방 압박 전술을 구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축구에서 경기 주도권을 획득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고요. 그래서 왼쪽에 이 표를 보시면 공격 방향은 우리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팀에서 이 하프라인 밑에서 이제 공격하는 수비 액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액션은 그래서 이 우측에 보시면 PPD 상대 패스의 수에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비 행동수인데요. 그 우리 수비 행동수는 태클, 인터셉트, 그리고 도전, 경합, 파울, 블락 이런 6가지 항목을 채택을 해서 이 값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나눈 것들이 이 5에서 8 이하면 강력한 프레싱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5 이상, 15 수치가 15 이상이면 이 중저블록에서 압박이 적은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PDA는 팀의 압박 강도를 나타내지만 이 수치만으로 팀의 전술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측 표에 보시면요, 이 프리미어리그 24-24 시즌 주요팀 PPDA 평균 수치인데요. 토트넘이 8.8로 가장 강한 압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수비 액션이 가장 많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리버풀이 9.9, 그리고 아스날이 10.1. 그리고 맨시티는 10.5입니다. 그래서 리그 우승팀인데 높은 점유율과 효율적인 압박을 보여주는데 왜 맨시티는 이런 수치가 높냐라는 건
이 맨체스터 시티는 볼 점유율이 매우 높은 팀이어서 이 상대가 패스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 PPDA 수치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맹신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어느 정도 PPDA 수치를 보고 어느 팀이 어떻게 좀 강한 압박을 했는지를 가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동아시안컵에서 데뷔를 해서 전방과 중원, 후방 수비 액션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 표를 보시면 이 항목들이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색깔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색깔 푸른색, 빨간색, 노란색, 이 초록색은 각 나라별을 지칭하고요. 그래서 태클은 여기서 이제 좀 이런 항목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클이라고 해서 그냥 태클이 아닙니다. 그래, 이 PPDA에서 태클은 이 상대가 볼을 소유하고 있는 한 명이잖아요. 그 한 자한테 볼을 뺏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 몸싸움이 될 수도 있고 태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서 직접 부딪힐 수도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모두 총 행위를 태클이라고 하고요. 차단은 이런 행위를 해서 이 볼이 루즈볼이 된다거나 아니면 볼이 아웃이 된다는 것을 차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셉트는 그 볼 소유자가 볼 소유자가 동료한테 패스를 할 때 그 길목을 인터셉트, 볼을 뺏어내는 성공을 인터셉트라고 하고요. 이 블락은 이 패스, 크로스, 슈팅을 그냥 단지 막아내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파울은 이 공격에서도 저희가 파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수비하는 상황에서의 파울을 카운팅을 한 거고요. 이 피지컬 경험도 마찬가지. 볼 소유자가 상대 동료에게 패스를 줬을 때 우리가 강하게 피지컬 경험을 가서 몸싸움을 하고 볼을 뺏어내는 행위라고 경합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6가지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택 서드, 이 맨 왼쪽에 이 빨간색을 보시면요, 공격 3분의 1 지역에서 이 빨간색 숫자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3, 15, 15, 17 이런 부분들은 이 상대 공격 지역에서 하이블록을 해서 하이프레싱을 많이 수비 액션을 했다는 증거이고요. 미들 블록을 보시면 또 빨간색과 파란색이 좀 많이 있죠. 그러면 또 파란색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 건 한국이 중앙 지역에서 이 압박, 이 수비 액션을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수비 3분의 1 지역에서 가장 많이 수비 액션을 보였던 건 이 홍콩입니다. 홍콩과 중국인데요. 압도적으로 많은 건 이 팀들은 이 수치가 많았다는 건 이 후방에서 이 태클과 차단, 인터셉트, 블락, 파울, 피지컬 경합이 많았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수비 액션이 좀 많았다. 우리 지역에서 수비 많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요, 총합이 이제 이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이 태클에서 높은 수치가 높다는 것은 다수의 수비 액션 준비로 이 상대방의 공격을 끌어내고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의지가 강하며 이런 이 항목들에서 수비 연결성과 수비 예측의 개선의 여지가 있는 팀으로 좀 해석될 수 있고요. 일본은 이 차단과 파울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공격을 예측하고 볼 경로를 차단하는 데 능숙하며 때로는 전술적인 파울을 통해 상대의 플레이를 하였고요. 플레이의 흐름을 전술적으로 좀 끊었다는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인데요. 중국은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차단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는 좀 몸싸움을 통한 경합을 자주 시도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홍콩인데요. 홍콩은 블록에서 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요. 이는 상대의 슈팅이나 패스를 막아내는 수비에 능숙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전방 압박보다는 상대 공격을 지연시키고 최종적으로 블록하고 피지컬 경합하며 이 후방 수비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에 임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경기별 팀의 PPDA 상관관계인데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보면 이 각 팀의 어느 팀이 좀 압박이 강했고 어느 팀이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이 수비 액션의 이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PPDA의 이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특이사항은 이 네 번째 일본과 중국 네 번째 경기인데요.
이 수비의 액션 수는 89개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본은 5.22로 낮고요. 중국은 거의 배가 되는 12.167인데요. 이는 일본은 이 전방 압박 상대 60% 지역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은 높다라는 건 많이 내려서서 수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한국과 일본의 비교인데요. 이 한국은 액션이 더 적습니다. 60개고요. 맨 우측을 보시면요. 그리고 일본은 81개인데요. 수치는 한국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 낮은 수치가 더 낮았다는 건 이 액션도 이 상대 지역에서 이 강한 압박을 구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이 PPD의 팀별 총 합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좀 많았었고요. 7.25. 그래도 뭐 한국과 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강한 압박,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경기 운영을 했고요. 중국과 홍콩은 많이 내려서고 수비 액션이 좀 약하다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이미지는 이 공격 전환 구역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내봤는데요. 이 탈취 구역의 분포를 보여주는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지점을 의미하고요. 이 전환의 출발 위치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나라별 총 합계는 한국은 이 96개의 부분이 공격 전환을 했었고요. 그래서 볼을 탈취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본은 91개, 중국은 90개, 홍콩은 74개로 그냥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과 한국은 가장 높은 지역에서 볼 탈취 능력을 보였고요. 전방 압박을 했고 중국과 홍콩은 수비 진영에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수비 진영에서 볼 탈취가 집중이 되며 이는 좀 압박 수준이 낮고 내려선 수비의 후방 의존도가 좀 큰 전술적 특징으로 경기 운영을 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공 탈취 이후에 공격 전의 속도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6초 이내 슛을 하거나 크로스 포함 그리고 이동 속도는 20km 기준으로 이 빠른 전개라고 분류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속도가 안 나거나 6초가 지난다라고 하면 느린 전개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각 팀이 얼마나 빠르고 공격을 전개하는지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 전체 전환의 91회에 4가지 유형에서 빠른 전개율이 28회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이 탈취 후에 즉시 공격 전환에 이 경기 운영을 좀 하였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이 한국인데요. 한국은 볼 탈취 후에 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0회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볼 소유 안정성을 바탕으로 빌드업을 전개를 하였고요. 그래서 빠른 공격 전환보다는 도표 보시듯이 빠른 공격 전환보다는 이 안정된 이 빌드업을 선택을 해서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 빠른 공격 전환 의도는 분명했지만 이 탈취 이후에 패스 성공률이 전술 완성도가 다소 좀 떨어졌고요. 또 홍콩은 이 빠른 전개가 16회 그리고 볼 상실 파울 합계가 13회. 이는 이 공 탈취 후에 공격 실패가 빈도가 높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요, 이 수비 전환 구역인데요.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이 수비로 전환되는 시점. 그래서 실패한 공격 이후 상대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지역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수비 전환 전략의 좀 필요성을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지표고요. 그래서 이 분석을 보면 일본은 이 공격 3분의 1 지역에서 상실 비율이 27%, 53회로 가장 많습니다. 반대로 이 디펜딩 서드에서 상실 볼을 잃은 건 3회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이 전방 압박 및 공격 집중도에 매우 높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한국은 이 전체 실적 69회 중에 50회가 이 어태킹 서드에서 발생을 했고 미들 서드와 디펜딩 서드에서는 볼 상실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원에서 상당히 안정된 볼 소유 유지력을 보였고요. 근데 중국은 이 미들 서드에서의 이 볼 상실 57회로 전 구역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미들 서드에서 이 연결에 실패하면서 공격 전개가 많이 취약하다라고 좀 볼 수 있었고요. 홍콩은 전 구역에서 고르게 볼을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 공격 전개 전술적 일관성과 완성도가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 이민지는요, 이 수비 전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공을 잃어버린 이후에 수비 전환의 속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6초 이내에 이 즉시 압박은 6초 이내에 적극적인 수비 행동을 즉시 압박이라고 칭하였고요. 그리고 라인 내림은 6초 이후에 수비 블록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은 슈팅 허용이 0회였습니다. 그래서 전환 이후에 수비 안정성이 매우 우수했고요. 그리고 파울 또는 이 라인 아웃인 10회인데요. 이것은 그 의도적으로 좀 많이 더웠었거든요. 이 날씨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전략적인 경기 운영하고 파울로 끊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 운영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인데요. 한국은 이 공상실 직후에는 이 가감한 압박보다는 뭐 앞서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냥 라인 유지 블록을 하고 그 유지 중심의 전환을 선택해서 이 조직 수비에 좀 실적 방지에 좀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은 전환 과정에서 적극적인 압박은 있었으나 이 전체적인 압박 효율이 낮아 실제 수비 성공률은 떨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홍콩은 이 전술적 압박도 조직적 수비 복귀도 빠르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비교적 쉽게 기회를 허용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좀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아시아 축구는요, 이 주요 전술 및 동향 및 혁신인데요. 이 백스리 포메이션의 확산과 효과입니다. 이 일본과 한국 모두 백스리 시스템의 다양한 변형을 광범위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수비적 견고함을 제공하면서 윙백 전진과 이 중앙 선수들을 통해 미드필드에서 수적 우위와 유연한 공격 구조를 가능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 일본과 한국은 모두가 다양한 백스리 포메이션을 광범위하게 채택하였고요. 효과적으로 비치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홍명보 감독은 다음 월드컵에서도 이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전술적 사고에 지역적 진화를 시사하고 경직된 포메이션 시스템에서 벗어나 유동적이고 적응 가능한 구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볼 전개와 전환 강조인데요. 이 동아시아 축구에서 공격 플레이의 수직성과 속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들은 빠른 패스를 실행하고 날카로운 침투를 하고 전환 상황에서 수비 취약점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는 좀 효율적인 공격 전략으로 전환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 선수들의 역할에 대한 이 대회는 유럽 기반 스타 선수들의 부재로 인해 국내 선수들을 평가하는 플랫폼 역할을 했고요. 일본의 저메인요와 같은 선수들의 성공과 국가대표팀 감독들이 이에 부여한 전략적 중요성을 국내 리그의 퀄리티에 좀 잠재력을 좀 강조했고요. 이 J리그의 저메인요와 이 골키퍼인 오사카 케이스케 그리고 K리그의 이동경과 김문환 같은 선수들의 이 활약은 국내 리그가 국제 수준에 활약할 수 있는 선수를 배출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술 적응성과 유연성인데요. 그 일본이 상대에 따라 전술적 접근 방식을 이 수비적 또 공격적 백스리를 조정할 수 있었던 능력은 그들의 지금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또 한국 또한 이 홍명보 감독 아래 전술적 진화를 보여줬죠. 대회 전에는 4-2-3-1에 대한 포메이션을 선호를 하고 전략을 하였다면 이번 동아시안컵에서는 이 3-4-3 하이브리드 전술을 선택을 하고 경기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는 동아시아 감독들이 경기 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거나 다양한 전술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선수를 점점 더 우선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 2025년 이 챔피언십은 이 일본이 동아시아 축구의 지배적인 강자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들의 전술적 유연성과 J리그 인재의 깊이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명확한 전술적 정체성과 회복력을 입증했지만 일본을 꾸준히 넘어서는 데는 여전히 한 가제가 좀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미래를 위한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안컵에서는 이 요즘 현대 축구에서 VAR이 주요 대회에서 표준이 된 시대에 좀 그 부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다음 대회에서부터는 이 VAR이 좀 구현돼서 이런 좀 명백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더 인정하고 좋은 경기력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년 동아시안컵 이 남자 리포트의 그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